최순실 청문회 때 불을 뿜는 용가리.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국민당 안철수 캠프의 수석 대변인 바뀌셨나 보직이 이제 후보가 돼서 미래개혁본부장 이용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요즘 살만 나죠. 어제 특히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1등이 아닌데 저희들이 자꾸 1등이라고 옆에서 말을 해서 그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양자에서 이기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한두 개 가지고 우리 앞으로 뭐 단정적으로 나오면야 1등이라고 저희들이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은 뭐 그때서야 1등이라고 하면은 뭐 받아들일 텐데 아닌데 옆에 자꾸 1등이라고 하면서 견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열심히 더 쫓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배부른 거 아닙니까? 불과 한 달 전에 한 자리 숫자였는데. 지금도 배가 고프죠. 지금도 앞으로 지지율 지금 뭐 양자에서 뭐 조금 높다고 나오는데 3자도 있고 4자도 있고 5자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도 이번 대선 5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지도 않을 양자 구도라고 하면서 뭐 1등이라고 앞에 옆에 붙이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캠프에서 긴장하고 있다? 아마도 저희들이 한 11주 후에는 지금 11주 후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일찍 와서 저희들 예측이 틀렸다. 너무 일찍 온 건 있어요. 사실 대선과 같이 요동치는 판 지금처럼 방정식이 복잡할 때 한 구도를 가지고 한 달 내내 끌고 갈 힘은 누구도 없거든요. 뭔가 오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30%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엄청 호재인 건 확실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수 매체가 홍준표는 안 되겠는데? 해서 밀어준 것도 있고 그게 밀어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땡큐잖아요. 근데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응? 저쪽에서 밀어준 거 아니냐. 이걸 상대해야 되죠? 호남의 표심도 잡아야 하면서 동시에 이 반문재인 전선의 적자라고 한 걸 보수에게 보여주고 표심도 잡아야 되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거든요. 방금 이제 문제를 내준 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보수에서 밀어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로는 밀어줬다기보다는 이번에 지금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동해왔냐고 추론을 해보면은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 유승민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저희들한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왔어요, 조금. 조금 왔고, 대부분은 어디서 왔냐. 안희정에서 왔죠. 안희정도 조금 왔어요. 이인재도 조금 왔고,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라고 있던 사람 중에 기권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이번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누가 직접 어떻게 되더라도 문재인이 될 건데, 내가 거기서 투표해봐야 뭐하냐. 홍준표 찍어봐야 문재인 될 건데 투표 안 하겠다. 기권층들 중에서 야 이건 뭐 판이 좀 재밌게 붙었네. 이거 좀 보태주면 될 것 같다. 이런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이동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라 이런 측에서 온 측면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다른 데서 왔다. 그렇게 분석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호남의 문제인데요. 호남은 이전에도 이제 문재인 지지를 했고 지금도 상당수 많이 문재인 지지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이 뭐 정치를 잘할 것 같다든지 그런 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권을 교체하라는 거죠. 정권을 교체하라는 거죠. 문재인 당신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신 아니면은 이 진보진영 쪽으로 정권이 넘어올 것 같지 않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해서 지지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 2월, 3월 잘 가다 보니까 따뜻한 봄날이 돼서 안철수가 해도 될지도 몰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싹수가 보이네. 잠깐만요. 싹수요. 싹수. 있어 보니까 호남에 있던 문재인 전통적인 적극적 지지자기보다는 소극적인 문재인 지지자 중에 말을 갈아탄 거죠. 야, 안철수로 좀 가보자. 라고 해서 안철수의 지지가 올라갔고, 그만큼 문재인이 빠졌다. 즉,
호남에서의 안철수 지지가 늘어난 것은 호남에서 뭐 그렇게 큰 이례적인 건 아니고 또 그만큼 또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옵션이 생긴 거죠.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네, 보수 지지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자, 반문재인 전세를 하는데요. 어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보셨겠지만은, 저희 당에,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그 말을 했어요. 특정인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데, 꼭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저희들이 반문재인 연대한다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어요. 전문용어로 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들은 결코 반문재인 전선을 펼 생각도 없고 그게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 반문재인 전선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호남에서 있었던 진보적인 지지들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반문재인 전선을 편다 하더라도 TK, PK에도 저희들 올표가 그리 많을 거라고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홍준표 지지하던 사람, 유승민 지지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앞으로 좀 우리 문재인 반대하니까 저 찍어주십시오 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호남이라든지 진보적으로 만약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모션이라도 반문재인 할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바로 지지를 철회할 사람들이 반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코 그런 선택은 그럴 마음도 없고 계산을 해도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없다. 지금도 그렇고 5월 9일 대선 끝날 때까지도 없다. 모르겠어. 5월 10일이면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5월 9일까지는 전혀 그럴 일이 절대 없다. 믿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자, 네 번째 말씀하실 거 네 번째가 뭐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자, 또 하나. 보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저희들 생각은 이거예요. 저희들이 보수표를 얻고 싶기도 하고 어디야지 이긴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은 저희들이 결코 보수 쪽으로 다가갈 일은 없다. 우리 정치를 지켜서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 바른정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은 사실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런 전략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반문재인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유당이나 오히려 바른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단일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 전략이 일관되게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표가 왜 갑자기 3배가 늘어났을까요? 그거는 안철수 분은 가만히 있었지만 보수가 반문재인 전선의 적자라고 발견을 해준 거죠. 제 말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연대 전선을 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찍어야 문제를 막는구나 하는 표가 오긴 왔잖아요. 지지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온 건 맞아. 근데 온 표가 안 떠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흐름이었을 때 잡으면 그게 잡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도. 흐름이 왔단 말이지.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보수가 이리 왔듯이 안 떠나게 하려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보수들이 저희들이 아마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올 때 국민의당에 올 때 아니면 안철수 찍을 때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의 정책에 동감해서 자기 정책을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패권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가능성만 지켜진다면은 그 사람이 왔다가 떠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가장 아파하는 부분은 이거죠. 결국에 제가 보기로는 제가 막 민주당이 있다면 이걸 해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뭐 덧칠이 했든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다가 패권 정치, 패권 세력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크게. 이걸 떼지 못하는 한 앞으로 T-34일밖에 안 남았고 떼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세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걸 떼지 못하는 한 보수 쪽은 저희들 쪽에 왔다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뭘 저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클릭 하거나 우리가 뭐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몇 개 받아주겠다 이런 말 안 해도 절대 떠나지 않아요. 결코. 모든 전략엔 약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문제로 공격한다든가 민주당 이중대로 공격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이제. 이미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명하게 갈라져야 하는 이슈들도 있거든요. 보수가 합의할 수 없는. 근데 안철수 후보는 호남이나 진보적인 유권자들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어느 한 표를 들어야 하는 그런 대답에는 원론적으로 답하고 싶지만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사냥이기 때문에 다들 대선에서는 이런 딜레마가 있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사드 관련해서. 근데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한다면은 문제를 받는 사람은 풀어야 되는 사람은 국민의당의 안철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도 똑같이 답을 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는 둘이 내리는 답이 그리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설령 안철수가 보수에 입맛에 안 맞는 답을 낸다 하더라도 문재인도 그 비슷한 답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없고 저쪽은 패권 딱지를 붙이고 있고 이쪽은 없고. 아니 지지층의 구성이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답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또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문재인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 쌓아져 온 적극 지지층이라는 게 있어. 충성도 소위 말해서. 이게 문재인 지지층이 탄탄한 거는 이건 맞아요. 기정사실인데. 이 강점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보수표가 일로 이사 온 게 있기 때문에 충성도가 약하다는 지점도 있어요. 문재인의 적극 지지층 저도 정말 부럽고 좋습니다. 단 약점이 있어요. 40에서 43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가 40대 43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47대 43이 돼야지만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돼야지만이. 문재인은 잠만 적극적 지지층이 많아도 결코 40에서 43을 단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얻어야지만 이길 건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 적극적 지지층 잡고 아마 어떻게 보면 빌려온 지지층이었지만은 선거 때까지 저는 그 지지층이 선거 끝나고 국민의당에 그리고 안철수에 계속 붙어 있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의 당 찾아갈 거예요. 자유한국당 찾아갈 것이고 바른정당 찾아갈 것이고 찾아갈 거라 생각해요. 적극 지지층이라는 것은 결국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수치로는 30이 잡혔는데 투표장에 나올 사람은 25밖에 안 될 수도 있는 이 갭이 항상 존재할 건데 이걸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전략이. 가장 큰 적극 지지층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면 호남이라고 봅니다. 호남. 그렇죠. 호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호남은 아까 말한 대로 충청도라든지 TK나 PK에서 얼추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안철수도 될 것 같나 하면은 55대 45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70대 32로 밀어줄 겁니다. 곧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70이 호남의 적극 지지층이 와서 투표를 할 지지층인 거예요. 결국에는 TK, PK 뭐 보수 중에서 분위기는 조성해 주겠지만은 결정적인 마지막 케이트보트 결정짓는 사람은 윈닝샷을 때리는 것은 호남의 유권자일 것이다. 그 사람은 적극 투표층이다. 이 호남의 표심이 이게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안철수로 해야 더 확실한 정권 교체가 되겠네라고 넘어가는 순간 승부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안철수로 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미 정권 교체 끝이 났다니까요. 여야 간의 정권 교체 끝이 났고 호남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으로 가는 정권 교체가 더 호남에 득이 되는 정권 교체인지 안철수로 가는 정권 교체가 호남에 더 득이 되는 정권 교체인지로 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가 여수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 호남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사람의 대개적인 생각은 안철수가 부산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은 호남이 만든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문재인이 지금 열심히 말을 해요. 호남에 잘해주겠다. 호남 사람 등용 차별하지 않겠다. 암만 말을 해도 우리가 찍어서 대통령 되면 잘해주면 좋겠지만 안철수보다 잘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비슷하게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난 다음에는 안철수를 선택할 것이다. 국민의당 경선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근데 부산 경남으로 가면서는 굉장히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지율로 봐서도 안철수 후보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는 하나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문재인 후보고 아직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도 호남이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호남이 결정을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이 결정했으니까 저 사람으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안철수를 지지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호남이 결정한다는 말은 마지막 순간에 투표의 결정적 몇 쏠림이 프로. 투표의 쏠림이 가장 큰 데가 호남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쏠리는 가장 크게 나타난 데가. 막판에 그 안철수 후보 구호 있잖아요.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누구로 인한 정권 교체인가? 안철수로 인한 정권 교체가 호남에 더 좋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가면 호남의 표가 확 쏠릴 거라고 하는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해왔으니 그것이 위닝샷이 된다고 이제 전략을 잡은 거죠. 그 전략은 호남 안에서만 보면 자연스러운데 호남 밖에서 보면 욕하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호남 밖에서는 일이 되는 겁니다. PK, TK에서도 물론 문재인 후보가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보다는 적지만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패권적인 정치 문화를 못 볼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안 찍겠다. 문재인만 아니면은 다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찍겠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국민의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속된 말로 문재인 떨치기 위해서 나와서 안철수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제 말은 지금 그 호남을 향한 전략은 그 전략이 호남만 있다면 맞는 전략인데 그런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 중심을 둔 전략을 펼치면 예를 들어서 PK 지역에서는 저것도 호남 정권이네. 혹은 호남 사람이네. 안철수 후보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실제로는 부산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나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갇힌 전략을 구사해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산수를 해봐야죠. 프로레스 안에서 계산해 보는데 아직까지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이 명확하네요. 여기는 아주 계산도 명확하고. 홍준표 같은 후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비하하는 표현 같은, 홍준표 같은 후보가 임종석 비서실장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할게요. 꼭 안철수를 적극 지지하지 않더라도 문재인만 아니라면, 문재인만 막아낼 수 있다면 올 수 있는 표들. 그 표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중요한 표예요. 자기 자신이 당선되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표가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옮겨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혹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수가 이상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 되려면은 홍준표 후보가 15% 넘으면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12%가 올라갔다가 지금 쭉쭉쭉 내려서 9%, 8% 내려갔어요. 추세가 바뀌었어요.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되면은 좀 돈을 써야지 선거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를 받아야지 반 정도 받고 15% 받아야지 또 받을 텐데 500억이라는 돈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려면 남았다. 올라올 반등의 기회는 잡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5% 꿈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찍는 사람은 전혀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D만이 33이다. 네, 나 검찰 출신이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당이 40석 안팎이 될 거예요.
그런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국민의당은 야당으로 지속되는가 아니면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있는가? 아까 5월 10일 이후에는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누가 이기고 누가 주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정당은 그 지방선거 이전에는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칩시다.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제 121석에서 오늘 120석이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총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원든 원치 않든 연정해야 될 겁니다. 당장 그렇겠죠. 제 말은 그 이후 1년. 들어보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당과 싸웠다고 해서 국민의당 빼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연정 구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암만 미운 국민의당도 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중요권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야당이긴 하지만 전적인 야당은 아닌 거예요. 아니 지방선거 되면 후보를 어떻게 후보? 자,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의 국면이 왔어요. 지방선거의 국면이. 자, 작년 4월 13일 전에 국민의당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치렀는데도 불구하고도 전국 정당 지지율 야당은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선거판이 열렸어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는 선거 규모가 약 4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를 쫙 늘어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공천활동이 이렇게 많은데 당 지도부가 그거 놓겠습니까? 절대로 안 놉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당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우리 당이라 한들 더불어민주당 빼고 연정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권 전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우리랑 합당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때쯤 되면 한 당이 될 거라고 보시죠? 한 당이 된다기보다는 정확히 따지면 한 당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없어진다는 말은 어떤 당이 한 당에 나눠져서 들어가는 것이 당대당 통합이 이렇게 되긴 어려울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바른정당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절대. 마찬가지예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관계도 이 둘 사이에는 이 라이벌 의식이 엄청난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엄청나거든요. 그 밖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1년쯤 지나거나 2년쯤 지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합쳐지냐 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거다. 하지만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보면 알겠네요. 네. 누가 더 잘 마시는지. 그때가 되면 같은 당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하고. 그런 말을 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 내년이 아니라 한 달 남짓 뒤에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총리 혹은 안철수 대통령, 추미애 총리. 맞아요.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만 꼭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정론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서 연정하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연정하려면은 모르겠어요. 대선 끝난 다음에 한 몇 자를 주고 연정이나 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연정을 하려면은 다른 정파에 대해서 정부 구성권, 강요를 어떻게 몇 퍼센트 줄 건지 정해놔야 될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가장 말하지 않는 거 얘기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을 했다면은 총리를 다른 당을 준다 안 준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보통 생각 연정하면은 대통령 하니까 강력을 어떻게 몇 대면 나눈다 하더라도 총리 다른 당이 줄 것 같잖아요. 절대 그 말 안 해요. 넷이 물어봤더니 안 할 생각이더라고요. 안 할 생각.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총리도 자기가 하고 장관 몇 자리 던져낸 다음에 연정이라고 주장하려고 넷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철수 대통령은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총리는 막 다른 당 시키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 저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말은 드린 적이 있어요. 말이야 막 할 수 있죠. 말은 막 다 줘 막. 하여튼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연정농의 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지명권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는 거예요. 아, 그건 동일한 조건이죠. 국민의당도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저희 당은 지금까지 하도 옆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당과 말을 안 하고 있어. 연정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적폐세라고 연대하는 어째 이런 말을 몰아붙이니까 우리는 의원님.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의원님 요건 길게 얘기하면 약간 구차해 보여요. 방송 나가면 혼나실 것 같아, 당에 가서.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국민의당이 그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전략을 명쾌하게 세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정말 제로라고 보세요? 제로죠, 제로. 네, 제로. 왜 그러냐면은, 자,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재수가 좋게 딱 그때 또 항소심 판결이 나서 무죄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선대위를 구성했잖아요. 다 친박들로만 돼 있더라고요. 친박들로만. 원래 친박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정치인 3명 꼽으면 그중에 하나가 홍준표가 들어가는데. 홍준표는 모든 정파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대위 넣지도 못하고 다 친박이 둘러싸여 있다고 친다면은 뭐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발길질을 한번 해보고 선거하겠습니까? 못할 것이다. 국가에서 선거 관련해서 보조금 70억인가 80억인가 나올 거예요. 18일인가 19일인가. 그거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할 거라 그 말이에요. 대선은 아직 불이 붙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선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좀 불안해할 부분은 너무 빨리 왔어. 그렇죠. 이게 2주쯤 후에 와서 2주를 쫙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좀 너무 빨리 왔어. 5주는 길거든요. 대선에서 엄청나게.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불이 붙으면 의원님을 최소한 한 2번은 더 모시지 않을까. 그때는 다른 캠프의 다른 분들과 박치게 싸우라고 같이 모시지 않을까. 다른 캠프는 아니고 민주당하고 둘이 1대1로 붙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2단체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절임 배추와 김치 속도 만나보세요. 2단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구도를 가지고 한 달 내내 끌고 가는 힘은 누구도 없거든요. 뭔가 오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30%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엄청 호재인 건 확실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수 매체가 홍준표는 안 되겠는데? 해서 밀어준 것도 있고, 그게 밀어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땡큐잖아요. 근데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응? 저쪽에서 밀어준 거 아니냐. 이걸 상대해야 되죠? 호남의 표심도 잡아야 하면서 동시에 이 반문재인 전선의 적자라고 한 걸 보수에게 보여주고 표심도 잡아야 되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거든요. 방금 이제 문제를 내준 게 3가지 정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보수에서 밀어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로는 밀어줬다기보다는 이번에 지금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동해 왔냐고 추론을 해보면은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 유승민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저희들한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왔어요, 조금. 네. 조금 왔고, 대부분은 어디서 왔냐. 안희정에서 왔죠. 안희정도 조금 왔어요. 이인재도 조금 왔고,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라고 있던 사람 중에 기권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이번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누가 직접 어떻게 되더라도 문재인이 될 건데, 내가 거기서 투표해봐야 뭐하냐. 홍준표 찍어봐야 문재인 될 건데 투표 안 하겠다. 기권층들 중에서, 야, 이건 뭐 판이 좀 재밌게 붙었네? 이거 좀 보태주면 될 것 같다. 이런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이등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라 이런 측에서 온 측면을 지켜서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 바른정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은 사실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런 전략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반문재인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유당이나 오히려 바른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단일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 전략이 일관되게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표가 왜 갑자기 3배가 늘어났을까요? 그거는 안철수 분은 가만히 있었지만 보수가 반문재인 전선의 적자라고 발견을 해준 거죠. 제 말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연대 전선을 폈다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을 찍어야 문재인을 막는구나 하는 표가 오긴 왔잖아요. 지지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온 건 맞아. 근데 온 표가 안 떠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흐름이었을 때 잡으면 그게 잡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도. 흐름이 맞단 말이지.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보수가 이리 왔듯이 안 떠나게 하려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보수들이 저희들이 아마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올 때 국민의당에 올 때 아니면 안철수 찍을 때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의 정책에 동감해서 자기 정책을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패권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런. 최순실 청문회 때 불을 뿜는 용거리.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국민당 안철수 캠프의 수석 대변인 바뀌셨나 보직이 이제 후보가 돼서 미래기획본부장 이용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요즘 살만 나죠. 어제 특히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1등이 아닌데 저희들이 자꾸 1등이라고 옆에서 말을 해서 그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양자에서 이기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두 개 가지고 앞으로 뭐 단정적으로 나오면야 1등이라고 저희들이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때서야 1등이라고 하면은 뭐 받아들일 텐데 아닌데 옆에 자꾸 1등이라 하면서 견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열심히 더 쫓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배부른 거 아닙니까? 불과 한 달 전에 한 자리 숫자였는데. 지금도 배가 고프죠. 지금도 앞으로 지지율, 지금 뭐 양자에서 뭐 조금 높다고 나오는데, 3자도 있고 4자도 있고 5자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도 이번 대선 5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지도 않을 양자 구도라고 하면서 뭐 1등이라고 앞에 옆에 붙이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캠프에서 긴장하고 있다? 아마도 저희들이 한 11주 후에는 지금 11주 후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일찍 와서 저희들 예측이 틀렸다. 너무 일찍 온 건 있어요. 사실 대선과 같이 요동치는 판 지금처럼 방정식이 복잡할 때 한 데 있지만은 더 큰 부분은 다른 데서 왔다. 그렇게 분석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호남의 문제인데요. 호남은 이전에도 이제 문재인 지지를 했고 지금도 상당수 많이 문재인 지지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이 뭐 정치를 잘할 것 같다든지 그런 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권을 교체하라는 거죠. 정권을 교체하라는 거죠. 문재인 당신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신 아니면은 이 진보지형 쪽으로 정권이 넘어올 것 같지 않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해서 지지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 2월, 3월 잘 가다 보니까 따뜻한 봄날이 돼서
안철수가 해도 될지도 정권 교체 몰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싹수가 보이네. 잠깐만요. 싹수요. 싹수. 있어 보니까 호남에 있던 문재인 전통적인 적극적 지지자기보다는 소극적인 문재인 지지자 중에 말을 갈아탄 거죠. 야, 안철수로 좀 가보자. 라고 해서 안철수의 지지가 올라갔고 그만큼 문재인이 빠졌다. 즉 호남에서의 안철수 지지가 늘어난 것은 호남에서 뭐 그렇게 큰 이례적인 건 아니고 또 그만큼 또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옵션이 생긴 거죠.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네, 보수 지지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자, 반문재인 전세를 하는데요. 어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보셨겠지만은, 저희 당에,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그 말을 했어요. 특정인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데, 꼭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저희들이 반문재인 연대한다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어요. 전문용어로 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들은 결코 반문재인 전선을 펼 생각도 없고 그게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왜냐? 반문재인 전선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호남에서 있었던 진보적인 지지들 이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반문재인 전선을 편다 하더라도 TK, PK에도 저희들 올표가 그리 많을 거라고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홍준표 지지하던 사람, 유승민 지지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앞으로 좀 우리 문재인 반대하니까 저 찍어주십시오 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호남이라든지 진보적으로 만약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모션이라도 반문재인 할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바로 지지를 철회할 사람들이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코 그런 선택은 그럴 마음도 없고 계산을 해도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없다. 지금도 그렇고 5월 9일 대선 끝날 때까지도 없다. 모르겠어. 5월 10일은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5월 9일까지는 전혀 그럴 일이 절대 없다. 믿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자, 네 번째 말씀하실 그 네 번째가 뭐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자, 또 하나. 보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저희들 생각은 이거예요. 저희들이 보수표를 얻고 싶기도 하고 어디야지 이긴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은 저희들이 결코 보수 쪽으로 다가갈 일은 없다. 우리 정치